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0년을 보낸 미국의 베테랑 과학자가 국제기술 서밋에서 단 15초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이 실리콘의 한계를 넘어선 2차원 반도체를 실시간으로 증명해냈기 때문이죠. 수십 년간 기술 최강국이라 믿었던 미국의 자부심이 한국의 연구 한 장면 앞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처음에 분명히 말했죠. 한국은 혁신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결국 스스로에 대한 착각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을 해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때의 엄청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영상 시작 전 한국의 발전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어스 브라운입니다. 미국에서 온 저는 20년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일했어요. 실리콘밸리는 미국 기술의 심장부죠. 그곳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컴퓨터 칩을 만든다고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당연하죠. 매일 아침 실험실에 들어서면 가장 첨단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들도 있었고요. 예산도 넉넉했어요. 일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되었더군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리콘 위기라고 불렀죠. 50년 동안 실리콘 칩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모든 컴퓨터, 모든 휴대폰, 모든 스마트 기기가 실리콘 칩을 사용했습니다. 이 칩들은 회로로 만든 작은 도시 같았어요. 더 작게 만들수록 더 빨라졌죠. 하지만 이제 벽에 부딪혔습니다. 거대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벽이었어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집을 짓는데 작게 만들수록 벽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일이 실리콘 칩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회로가 너무 작아져서 전자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령처럼 벽을 뚫고 지나가더군요. 깨진 양동이에서 물이 새듯 전력이 새어나갔어요. 과학자들은 이를 터널링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악몽이라고 불렀어요. 매달 칩들은 좋아지는 대신 더 나빠졌어요. 작은 오븐처럼 과열됐습니다. 배터리를 며칠이 아닌 몇 시간 만에 다 써버렸죠.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오류를 만들어냈어요. 실험실 회의에서 같은 질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치지? 실리콘 다음은 뭐가 올까? 누가 이 불가능한 퍼즐을 해결할까? 답은 항상 같았어요. 미국이 해결할 거라고요. 중국이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유럽이 경쟁에 참가할 수도 있다고 했죠. 우리에게는 최고의 대학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회사들도 있었고요. 가장 많은 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이 걱정이 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만약 다른 누군가가 먼저 답을 찾는다면? 그래도 한국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1초도 말이에요. 회의에서 누군가 한국을 언급하면 항상 같은 말들이 나왔어요. 한국은 메모리 칩을 만든다고요. 부품을 조립한다고요. 미국이 발명한 것을 따라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절대 만들지 않는다고요. 저도 동의했어요. 한국이 제조업은 잘하죠. 수백만 개의 칩을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혁신은요? 진짜 혁신적인 기술은요? 그건 미국의 일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인 사라 미첼 박사가 한국 연구에 대한 기사를 가져왔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2차원 반도체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농담을 들었을 때 하는 그런 웃음이었죠. 2차원 반도체는 원자 한 개, 두 개밖에 안 되는 칩을 의미했어요. 원자 하나요. 공상과학 같았습니다. 실제 과학이 아니라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문제들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을 만큼 얇은 것을 어떻게 다룰까요? 부서뜨리지 않고 수백만 개를 어떻게 제조할까요? 실제 컴퓨터에서 작동할 만큼 안정적으로 어떻게 만들까요? 몇 달 동안 그 아이디어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한국이 2차원 반도체를 연구한다고요?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을 만든다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흥미롭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했죠. 하지만 실리콘 위기는 계속 악화됐어요. 우리의 최신 칩들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고장났습니다. 터널링 문제가 우리가 시도한 모든 설계의 질병처럼 퍼져나갔어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지속되지 않았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에 아파트에서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미 답을 찾았다면? 그 누군가가 미국이 아니라면? 이런 생각들이 불편했습니다. 기술에 대해, 리더십에 대해, 세상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의심들을 밀어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반도체 혁명을 이끌어왔어요. 다음 혁명도 우리가 이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어요. 우리가 최고였으니까요. 가장 똑똑했고요. 가장 잘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문제는 매일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을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3개월 후 저는 독일 베를린의 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국제 반도체 서밋은 매년 열렸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최신 발견을 공유하는 자리였죠. 15년 동안 참석했던 저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오전 세션은 늘 그랬듯 지루했습니다. 미국 연구진들이 실리콘 칩의 미미한 개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중국 팀들은 양자 컴퓨팅 진전을 보여줬죠. 유럽 과학자들은 신소재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게 평범했어요. 모든 게 예측 가능했습니다. 커피를 3번째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회의 주최자인 하일리 베버 박사가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흥분되어 있었죠. 거의 초조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에서 놀라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삼성 리서치가 반도체 기술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발표했어요. 커피 마시는 걸 멈췄습니다. 서울? 한국? 도대체 뭘 발견했다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과학자 200명이 말을 멈추고 베버 박사 뒤 큰 화면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화면에 나타난 것이 제가 기술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가능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 세계 최초 안정적 2차원 반도체 개발 성공.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져 뜨거운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었고요. 숨 쉴 수도 없었습니다. 2차원 반도체요. 모든 사람이 비웃었던 불가능한 꿈이었어요. 실제 실험실이 아니라 영화에나 나올 법한 공상과학 아이디어였습니다. 한국이 해냈더군요. 한국이 정말로 해낸 거였어요.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사진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얇은 물질의 현미경 이미지였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성능 수치를 보여주는 차트들이었어요. 실리콘보다 90%나 낮은 전력 소비를 나타내는 그래프들이었습니다. 제 뇌가 눈으로 보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분명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수년간 골치 아프게 한 문제를 해결했을 리 없다고요. 한국은 이끄는 게 아니라 따라가야 하는 나라였어요. 창조가 아니라 복사를 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바로 화면에 있었어요. 진짜 데이터였습니다. 진짜 측정값이었어요. 진짜 증명이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과학자들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흥미로워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몇 명은 화나 보였습니다. 마치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방금 챔피언십에서 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았어요. 베버 박사가 발표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팀이 이황화 몰리브데넘이라는 물질을 사용했다고 했어요.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대량 제조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실제 컴퓨터 칩에서 테스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동했어요. 정말로 작동했습니다. 온갖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얼마나 오래 연구한 걸까? 우리는 왜 몰랐을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한 걸까?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제치고 반도체 역사상 가장 큰 돌파구를 만들어낸 걸까? 화면의 수치들이 놀라웠어요. 2차원 반도체는 실리콘보다 10배 빨랐습니다. 전력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열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기존 칩을 파괴시킬 만한 조건에서도 작동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작은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이었어요. 컴퓨터 칩이 영원히 작동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제 첫 반응은 흥분도 호기심도 아니었어요. 부정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완고한 부정이었어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말이에요. 한국이 이걸 할 수는 없어. 한국은 준비가 안 됐어. 한국은 경험이 없어. 한국은 지식이 없다고. 옆에 앉아있던 MIT의 제임스 박 박사가 제 중얼거림을 들었습니다. 슬픈 눈으로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엘리어스, 이제 그들을 과소평가하는 걸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네요. 그의 말이 배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줄곧 한국에 대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들의 능력을 못 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의 과거 성공에만 집중하느라 한국의 현재 성취를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대화 소리로 웅성거렸어요. 과학자들이 휴대폰을 꺼내 실험실에 전화하고 긴급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뉴스를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해냈는지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기술 컨퍼런스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진짜 차가운 두려움이었어요. 미국이 더 이상 리더가 아니라는 두려움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미래가 다른 누군가의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어요. 한국의 성과로 가득한 화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지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이던 질문이 이제 소리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미래일까요? 2주 후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서울까지 14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되돌아보는 14시간이었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마음의 준비를 하는 14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짙은 구름을 뚫고 내려가자 갑자기 서울이 아래로 보였어요. 도시가 살아있는 회로판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완벽한 패턴으로 반짝였어요. 초고층 빌딩들이 세워진 거대한 컴퓨터 칩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발전되어 보였어요.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더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 보였어요. 택시기사는 서툰 영어를 구사했지만 삼성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창밖으로 삼성 로고가 붙은 건물들을 하나씩 가리켜 보였어요. 연구센터들이었습니다. 제조 공장들이었어요. 구름에 닿을 것 같은 사무용 타워들이었습니다. 불편한 깨달음이 들었어요.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는데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삼성 연구시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작고 단순한 걸 예상했었습니다. 대신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건물 앞에 서 있게 됐어요. 유리와 강철이 불가능해 보이는 모양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로비는 3층 높이의 천장에 최신 기술을 보여주는 스크린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김선우 박사가 보안 데스크에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예상보다 젊었어요. 40세 정도였을까요? 자신감 있는 눈과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악수할 때 그녀의 악력은 단단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상과 특허증들로 줄지어선 복도를 따라 안내해 주었습니다. 수백 개였어요. 어쩌면 수천 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한국 연구진들의 것이었어요. 모두 지난 10년간의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 한국이 얼마나 많은 혁신적 발견을 해냈는지 눈으로 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녀의 실험실에 들어서자 목이 메었습니다.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방이었어요. 기계들이 조용히 윙윙거리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질들의 원자 수준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로봇들이 완벽한 정밀도로 움직이며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물질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저보다 젊은 한국 과학자들이 미국 동료들을 게으르게 보이게 만드는 집중력과 목적의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댄서들처럼 움직였어요. 각자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특수현미경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화면에는 빛으로 만든 벌집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각 육각형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각 연결부가 정확히 적절한 두께였습니다. 이것이 이황화 몰리브데넘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모스이었습니다. 실리콘을 영원히 대체할 물질이었어요. 하지만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했어요. 비교 테스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한쪽에서는 기존 실리콘 칩이 간단한 계산을 완료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과열됐습니다. 엄청난 양의 전력을 사용했어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한국의 2차원 반도체가 같은 계산을 훨씬 짧은 시간에 완료했어요. 과열되지 않았습니다. 전력 소비도 거의 없었어요. 매번 완벽한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수치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실리콘보다 10배 빨랐습니다. 전력 사용량은 90% 적었어요. 극한 온도에서도 100%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몇 시간은 된 것 같은 시간 동안 데이터를 바라봤어요. 제 마음은 계속 문제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게 진짜일 수 없는 이유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모든 테스트 결과가 같은 결론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요. 김 박사가 제 얼굴에 혼란을 받나 봅니다. 연구 타임라인을 보여주는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2차원 반도체를 8년간 연구해왔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자금 지원을 놓고 논쟁하고 중국이 기존 기술 복사에 집중하는 동안 8년간의 조용하고 집중된 연구였어요.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던 거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로 결정했던 거였어요. 더 많은 실험실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한국 과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각자가 퍼즐의 다른 조각을 보여줬어요. 한 팀은 제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른 팀은 물질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세 번째 팀은 2차원 반도체를 기존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교양 악단처럼 함께 일했던 거였어요.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주해서 아름답고 혁명적인 것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더 이상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운 좋게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돌파구를 계획했던 거였어요. 위해 노력했던 거였습니다. 얻어낸 거였어요. 서울 위로 해가 지는 로비에 서서 마침내 두려워했던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한국이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 인정이 가슴에서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누구의 뒤를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 시대로 가는 길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성과를 무시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쿄에서 열린 글로벌 기술 서밋은 올해 가장 큰 컨퍼런스였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 리더 3,000명이 거대한 컨벤션 센터에 몰려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이유로 왔습니다. 한국의 2차원 반도체 돌파구가 진짜인지 보기 위해서였죠.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 속삭였습니다. 한국의 발견에 흥미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몇은 공공연히 화를 내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의 몫이어야 할 문제를 해결해서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말이에요. 첫 번째 줄에 앉아 노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불과 몇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뒤에서 제가 예전에 가졌던 의심과 똑같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윌리엄 하퍼 박사가 가장 큰 회의론자였어요. 30년간 실리콘 칩을 만들어 온 그는 누군가가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더욱 그랬어요. 발표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하퍼 박사가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퍼졌어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의도적으로 크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어요. 2차원 반도체는 실제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안정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팀이 측정에서 실수를 했거나 의도적으로 결과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회의실이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하퍼 박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돌파구를 믿는 사람들은 좌절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긴장감이 분마다 더 짙어졌어요.
마침내 한국팀이 무대에 올라왔을 때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김 박사가 서울에서 봤던 것과 같은 자신감 있는 침착함으로 연단에 걸어갔어요. 그녀 뒤에서 다른 한국 과학자 5명이 실시간 시연이라고 부르는 것을 위해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김 박사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퍼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발표가 아니라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2차원 반도체가 실제 작업을 모든 사람 앞에서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걸 보고 싶다고 했어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준비해왔던 거였어요. 2차원 반도체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시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은 1만 장의 사진을 분석해서 각 사진의 모든 물체를 식별하는 것이었어요. 기존 실리콘 칩을 과열시키고 고장나게 만드는 바로 그런 복잡한 계산이었습니다. 무대에 2대의 컴퓨터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미국이 지금까지 만든 가장 발전된 실리콘 칩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2차원 반도체를 사용했어요. 두 컴퓨터 모두 동시에 같은 작업을 받았습니다. 실리콘 칩이 즉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프로세서가 뜨거워지면서 팬이 시끄럽게 돌아갔습니다. 화면에서 진행 막대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컴퓨터가 가파른 산을 오르는 노인처럼 고군분투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2차원 반도체는 조용히 작업했어요. 팬도 없었습니다. 열도 없었어요. 진행 막대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따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결과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거대한 화면에 나타났어요. 미국 실리콘 칩은 4분 37초에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끝날 무렵 컴퓨터가 너무 뜨거워져서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팬 소리가 과열된 프로세서를 냉각시키려는 제트 엔진 같았습니다. 한국의 2차원 반도체는 정확히 같은 작업을 15초에 완료했어요. 15초였습니다. 컴퓨터는 전체 과정 내내 완전히 차갑고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몇몇 사람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격렬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 조용히 앉아서 화면에 불가능한 숫자들을 바라봤어요. 몇 명은 질문을 외치며 아무것도 조작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 컴퓨터를 검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퍼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전 내내 지니고 있던 자신감 있는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연 결과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어요. 한국팀은 장비를 검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초대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무대로 달려가서 자신들의 테스트 장치를 꺼내 자체 측정을 실시했어요. 모든 테스트가 우리가 목격한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2차원 반도체는 진짜였어요. 혁명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만든 어떤 것보다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어요. 사람들이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면서 하퍼 박사가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용하고 겸손했어요. 그에게서 절대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틀렸다고 인정했어요. 한국이 뭔가 특별한 것을 성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들의 돌파구에 대한 존경을 표했어요. 하퍼 박사가 앉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세상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걸 이해했어요. 반도체에서 미국이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끄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회의실을 둘러보니 하나하나의 얼굴에서 같은 깨달음이 떠오르는 걸 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게서 배우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미국이 배워야 할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것을 해낸 거였습니다. 6개월 후 서울 호텔 옥상에 서 있었어요. 한강이 액체 은처럼 아래로 흘러가며 수백만 개의 도시 불빛을 반사했습니다. 각 불빛이 작은 트랜지스터 같아 보였어요. 한국이 구축한 거대한 전자 네트워크의 작은 조각들 같았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하고 깨끗했어요. 주변에서 서울이 조용한 에너지로 웅웅거렸습니다. 현대적이 되려고 너무 애쓰는 도시의 광란적인 소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운명을 찾은 곳의 안정된 맥박이었습니다. 회의적인 방문자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제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술, 리더십, 혁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바뀌었어요. 주머니에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을 작은 기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2차원 반도체로만 작동하는 스마트폰이었어요. 3주 동안 계속 작동하면서도 충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밝고 선명했어요.
처리 속도는 제 예전 미국 휴대폰들을 고대 유물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의 돌파구가 무리의 파문처럼 기술의 모든 구석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컴퓨터 회사들이 한국 반도체 기술 라이선스를 얻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한국 칩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우주항공청들까지 한국 2차원 반도체를 사용한 미션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우주여행의 혹독한 조건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화가 누구도 예측했던 것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희망했던 것보다도 빨랐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을 추종자로 치부했던 사람에서 한국을 리더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뀐 여정이었습니다. 미국이 항상 기술을 지배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에서 미래는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였어요. 그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 나라가 더 이상 1등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려면 저 자신과 제 일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이 더 깊은 진실로 이끌었습니다. 우수함은 어떤 특정 국가만의 것이 아니에요. 혁신은 어디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미래는 과거에 이끌었다고 해서 당연히 이끌 자격이 있다고 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한국은 기술혁명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어냈어요. 다른 사람들이 논쟁하고 경쟁하는 동안 수년간 준비하고 연구하고 접근법을 완성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옛날 이점을 보호하는 대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어요.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제가 처음 2차원 반도체를 목격했던 삼성 연구시설이 보였습니다. 건물이 멀리서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불빛이 절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한국 과학자들이 계속 일하며 가능한 것의 경계를 더욱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반도체에서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자 컴퓨팅 응용,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마법 같아 보일 정도로 발전된 소재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실리콘 시대는 50년간 지속됐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기여도 있었지만 주로 미국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2차원 반도체 시대가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한국의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어요. 한국 2차원 칩이 제 생각을 즉시 처리하며 제가 말하는 것보다 빠르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한 마지막 관찰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 건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비전과 헌신, 끊임없는 노력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어떤 국가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과학자 그룹이든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부르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완전히 헌신할 의지가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세상에서 제 역할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지고 갔어요. 더 이상 미국의 기술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에게서 배워서 글로벌 혁신의 다음 단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거대한 별자리의 별들처럼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각 불빛이 희망과 진보, 가능성을 나타냈어요. 한국이 미래로 가는 문을 열었고 그 문은 다시는 닫히지 않을 거였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 속에 서서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가 말하기 불가능했을 말들을 속삭였어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한국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줬어요.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였어요.